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SNS 한 뉴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옷을 쫙 빼고 오셨네. 네. 세트로 어디 가세요? 어제 집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입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집에 못 들어간 패션치고는 아주 다리미질 각이 딱 정확히 서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을 부족한 예산 탓에 달성 시기를 약속했던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로 실제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값 등록금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반값 등록금 시행이 또 연기라니 나한테 닥친 일이라 답답하네 라고 밝혔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도대체 약속을 지킨 복지, 경제, 민주화 등 공약이 뭐가 있는가라고 고집었습니다. 더워요. 에어컨 좀 켤게요. 전기가 부족하니 좀 참죠. 공약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 주세요.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 좀 참죠. 그럼 반값 등록금이라도 돈 없는데 참죠. 고교까지 무상교육은 좀 참으라니까요. 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시리즈. 네, 이른바 창조 경제가 아니라 네. 참조 경제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울먹인 적이 없다. 저는 내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은 코미디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 반응 2013 블랙 코미디 대상감이다. 이보다 더 웃길 순 없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입국 닫고 있다가 본인 신상 건들면 발끈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습성이 전염되었나 보군요. 하는 짓이 내시라서 내시라고 한 건데 허리하학적으로 이해했나 봅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양승조 발언에 대해 입을 최대한 벌리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 내시는 아닐세 그려 란 주장과 네. 역시 새누리는 명랑해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이정현 홍보수석이 일일 코미디 정신을 이어갔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박근혜 퀴즈로 불리는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여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는데요. 손 전 위원장은 당의 청년 자본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이 전 위원은 북에 빗대 정부 여당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많은 SNS 이용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 토사구팽을 떠올렸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갱 탈색하는 액세서리 역할하는 거다. 언론에서 튀었다고 반겼다 똥 밟은 적이 한두 번인가 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당신들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주인은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 댁들은 밥 주던 주인 물려고 달려들고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뒤늦게 철이 드는 모양인데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예쁘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의견과 가질 필요 없음. 언제든지 박근혜가 감투 하나 주면서 다독거리면 충성할 사람들임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뭐 어렵게 해석할 거 있나요? 올해 선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은 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편견, 완고한 질서, 제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조광수 감독을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갖는 이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혼인신고서는 제출을 하셨죠?
네, 어제 저희 변호사들이 네. 우편으로 예. 네, 그쪽에 보냈고요. 아마 오늘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 오늘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네. 구청에서는 뭐 이미 입장을 내놨죠. 수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 입장이 그럼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나오겠네요. 구청의 입장이. 네, 근데 이제 그쪽도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낼 거니까. 예. 네,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은 뭐 내일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자, 크게 두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제가 네. 이제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좀 이거 외람되지만 그냥 두 네. 분이 조용히 살지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댓글이 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 네. 어떤 세상의 네. 편견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댓글인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예. 네. 많은 분들이 네. 자기는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네. 아니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쪽이거든요. 예. 혐오하거나 차별하지는 않는데 그냥 둘이 조용히 살아라 왜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네네네. 이제 저는 이제 그것 자체가 그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애자들은 그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아직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 권리를 그러면 획득하려면 그냥 조용히 살면 알아서 권리를 주는 것인가 했을 때 사실 네. 세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 권리를 되찾거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권리를 주장하며 싸워야 하는데 네.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것은 그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를 차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지금 감독님께서 지난 9월에 청계천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열고 또 이번에 혼인신고 제출 이런 것도 바로 이 편견과 싸우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편견과 싸우고 있는 셈이 되는 건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서울 독립영화제라는 영화제에 갔었는데 네. 그 영화제의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네. 그 와이낫이었어요. 예. 왜 안 돼?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저한테 이제 그 세상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이렇게 와이낫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래서 저는 나는 평생 그런 생각이 든다. 네. 왜 나는 평생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아하,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네.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 제가 동성애자임을 자각은 했지만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고 네. 많은 분들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혼식도 요란스럽게 하고 네. 또 혼인신고도 또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네. 사람들한테 동성애자들이 왜 저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네. 계속 어떤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혹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편견이 좀 무너지고 있다, 내지 약화되고 있다. 혹시 이런 것들은 못 느끼십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래요? 이를테면 제가 처음 동성애 인권운동을 시작할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퀴어 퍼레이드라는 것,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퍼레이드 할 때는 정말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지금은 이제 거의 댓글로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는 막 대놓고 니네들이 왜 길거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네. 저주와 혐오를 대놓고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일단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졌고요. 뭐 종교단체는 그래도 나서던데 보니까. 예, 그분들도 사실은 1대1로 만났을 때 그러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네. 그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거의 이렇게 꼭 모이시는데 네. 그렇게 모였을 때는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내지만 사실 제가 길을 다니거나 네. 뭐 어디 이제 토론회 같은 데를 가거나 이랬을 때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집단이 되면 뭐 용기가 생기시는지 네. 그렇게 하시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도 설문조사를 많이 하지만 갤럽이나 이런 그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네. 그 동성애를 이른바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동성 결혼을 그 반대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네. 현격하게 줄어서 예. 최근에는 그 37%대 63%? 네.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고 기자회견한 다음에 네. 그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37%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아마도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도 좀 접수했으니까 네. 지금 또 그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세상의 네. 편견 그리고 또 하나는 완고한 제도. 근데 이게 제도가 완고한 건지 제도를 해석하는 이 머리가 완고한 건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자, 서대문 네. 구청 같은 경우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네.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독님은? 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네. 그 양성평등에 기초한다라고 돼 있지. 네. 그 결혼은 꼭 양성이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결혼은 이성애자들이 꼭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그 명시적으로 뭐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 없다거나 네. 이렇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 할 수 없다라고 네. 그 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그 달려 있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가 헌법을 개정할 당시거나 아니면 헌법을 개정할 87년도에 예.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예, 예. 그 시절에 작성된 헌법 조항이 네.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동성애자 결혼을 막겠다라고 아, 예. 그런 의미로 그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네. 너무 확대된 해석이고 예. 일방적인 해석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도리어 네. 이제 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을 더 이렇게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저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혼인신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신고인으로 해서 남편,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남편이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혼인신고를 할 때 아내를 먼저 쓰고 싶은 사람도 예. 어쨌든 무조건 남편을 먼저 쓰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저희는 이제 신고인 1, 신고인 2 이렇게 바꿨어요. 아하, 예, 예. 네. 그래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예. 어차피 남편, 아내 이게 이제 합당하진 않으니까 예. 신고인 1, 신고인 2 뭐 이런 형태로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아내를 먼저 쓸 수도 있는 예. 그런 의미는 곧 이제 양성평등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감독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게 혼인은 네.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이른바 그 혼인 신고를 한다 그러지 혼인 허가를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그 불수리하려면 혼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민법에.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근친혼이거나 예. 중혼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그 조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혼인은 허락할 수 없다. 네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신고하면 다 수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동성은 그 결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혼인 신고는 이른바 신고제고 신고했을 때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청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통보가 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저희 변호사 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헌법 소원까지 내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이것은 서부지방법원의 이제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예. 판단하느냐의 문제여서 예. 이제 뭐 통지서가 와봐야 정확하게 어떤 소송을 어떻게 제기할지 네. 정해지겠지만 예. 일단 그 소송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예.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헌법의 해석을 갖고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헌법 조항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헌법 소원까지도
예,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헌법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죠. 또 개인의 존엄이라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해석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개인의 존엄성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조광 소감독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분이시죠. 김남훈 씨 모셨습니다. 육체파 지식노동자.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김남훈 씨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책을 펴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싸우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김조광수 감독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동성애 인권을 위해서 그렇죠. 싸우고 계신 거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좀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 김남훈 씨를 모셨는데 책 제목대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실제로 링에서 싸우는 그 파이터들의 이야기도 몇 명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김조광수 감독처럼 네. 그 공동체의 선한 가치 내지는 지금까지 그 터부시되었지만 원래는 당연한 어떤 인권 이런 것들 위해서 싸우시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담아봤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참 이게 사회의 편견, 네. 잘못된 제도, 완고한 제도, 네. 참 이것처럼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어려운 싸움이 없죠. 진짜 그것처럼 어려운 게 네.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박주민 변호사, 예.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야간 시위 집회 금지가 이제 헌법 불합치하다. 예.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끌어낸 이런 분인데 예. 이런 분들 이야기 해보면은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잖아요. 예. 보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자기 사법고시 패스한 이야기가 한 4시간짜리 코스가 있어요. 고시원에서 예. 법전 하나씩 찢어 먹으면서 예. 하루에 비엔나 소세지 2알로 연명을 하면서 이런 예. 이야기를 막 감동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예. 그건 당연한 사람의 욕망이죠. 네. 근데 박주민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법고시 패스한 이야기가 한 1분 30초로 끝나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대학교 때 1년 반 준비해서 뭐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그 변호사라는 네.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어떤 힘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고민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진짜죠. 네, 그게 진짜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 아니면 이미 공고화되는 어떤 그 제도와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예. 역시나 일단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구나. 예. 원래부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떤 그 싸우려는 대상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대와 사회와 네. 상황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 책에 지금 모두 30명이 지금 등장을 하는 네. 거예요. 박주민 변호사 케이스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좀 인상 깊었고 네.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다들 그 싸움의 어떤 경중을 떠나서 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고요. 인상적인 분은 예를 들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라든가 예. 이정열 전 판사님이라든가 예. 아니면 개그맨 남희석 씨. 남희석 씨? 예, 남희석 씨 이런 분들. 남희석 씨는 왜요? 남희석 씨는 진짜 날카롭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개그맨의 이미지가 네. 어쨌든 좀 우습잖아요. 우스운데 예. 실제로 이분과 대면을 해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내공이 참 보통이 아니구나. 네, 네. 어떤 것을 알고 있었었냐면은 그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남은 저한테 이제 김남은 프로라고 하는데 근데 김 프로는 프로레슬러라는 걸 전면에 내세워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지적 수준, 기대 수준을 낮추게 한 다음에 네. 갑자기 깜짝 놀래키죠. 이런 식으로 오호. 저의 그 영업 비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럼 저는 그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분은 그 어떤 편견 이런 것보다도 그 자신의 영역에서 제대로 했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네네. 또한 그분이 여러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예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함께 그런 그분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직접 그 이제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같이 일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 그때 체득했던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스태프들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 수가 없더래요. 어와와와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고픈데 사장님이 때려요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때 예전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도와줬던 어떤 경험들이 여기서 이렇게 스킬로 발현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그 나온 사람들을 그 나와주셨던 분들을 격투기 기술로 한 명씩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치환을 이렇게 좀 결부를 시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표창원 전 경찰대 박사 같은 경우는 전 교수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펀치다. 왜 스트레이트 펀치냐면은 이 스트레이트 펀치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기술이거든요. 왜요? 원래 사람의 펀치는 애들 싸울 때 보는 것처럼 훅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비유하니까 그림이 그려지네. 그렇게 맞아요. 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예. 스트레이트 펀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에 회전하는 에너지를 직선으로 바꿔서 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네. 스트레이트 펀치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경우는 항상 돌직구를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바로 정권 치르기죠. 원펀치인데 그게 사실은 굉장한 자기 수련과 그 엄정한 어떤 그 내공 지식의 결과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펀치로 해봤고요. 또한 그 남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찌르기. 그럼 반칙하냐? 근데 이제 그 눈 찌르기는 격투가 그러니까 스포츠인 상태에선 반칙이지만 실전이라는 상황,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때는 반칙이 아니죠. 왜요? 그 이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실전 상황이라고 자기 방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눈찌기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눈 주변에 있는 뼈들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앞면에. 그렇죠. 조금만 1cm만 옆으로 밀려도 손가락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개그맨이라는 것이 그렇네. 사실 라이브 무대에서 항상 관객과 싸우잖아요. 네. 개그맨은 리바이벌이 없잖아요. 여기서 못 웃기면 끝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런 웃긴다, 못 웃긴다. 예. 그 온오프의 세계에서 자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네. 눈찌르기다 이런 식으로 해봤었고. 예. 네. 근데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네. 이 비급이 눈찌르기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편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된 시선. 네. 잘못된 시선에 시선을 찔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저도 순발력 괜찮죠. 괜찮고요. 네. 저는 우리 김종배 진행자 선생님은 기술로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안바. 안바는 또 뭐예요? 안바는 네.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팔을 관절의 반대 방향으로 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건데. 예. 네네. 안바라고 하죠. 예. 근데 왜 안바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김종배 진행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결코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같은 편이라고 봐주지 않는. 네, 그래서 안바다. 저 김남우 씨 얼마나 제가 이렇게 보듬고 네. 좋아하고.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네, 아니에요. 마음 상하니까 막. 그런데 이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서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토로하는 분이 좀 없었나요? 있죠. 있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치밀한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나 자기 확신과 자기 완결성. 뭐냐면 내가 변호사가 돼야지. 근데 변호사가 되는 게 직업을 위해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돼. 지금 뭔가 바뀐 제도를 바꿔야 돼. 그런 어떤 확고한 목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판사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대 교수도 마찬가지고 범죄와 싸우겠어. 어쨌든 나쁜 놈은 내가 잡는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자기만의 확신한 완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완결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어떤 경제적인 뭐랄까요? 보상이라든지 보상도 있겠지만은 그 위에 어떤 다른 그 데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너무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하지 않고 좀 담담하게 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희일비 안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이라든지 불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겪게 되죠. 사람이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모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옛말에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네. 피하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싸우지를 않고 네. 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거창한 어떤 자기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그 요인이 있을까요? 그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서남부 쪽에 있는 철거민 예. 그분들을 대학교 때 그분들을 도우면서 예.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을 만나려고 4시간 동안 눈 오는 날 애들이랑 같이 서서 기다렸대요, 주차장에서. 어이구. 그런데 결국 못 만났대요. 예.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나에게 힘이 있다면 예. 저 사람을 좀 더 도와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구청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예. 그때의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 예.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그분 이제 좋은 대학교 서울대시니까 사법고시 패스를 해서 내가 어떤 그런 권능을 갖게 된다면 나도 좀 힘이 되겠지. 네.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거죠. 뭐냐면 뭐가 무서워서 피한다, 뭐가 두려워서 피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그러니까 분노로서 반응하지 않고 이성으로 선택하는 예. 이런 요인들은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요즘 다른 사람들 얘기만 많이 했는데 김남훈 씨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저요? 예. 저는 사실 뭐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예. 예, 도와드리고 운동 선수는 좀 무식하다라는 사회 편견과 살짝은 싸우고 있죠. 예. 그래요? 또 링에서 상대 선수와도 싸우고 계시죠? 링에서 상대 선수와 싸우는 거는 최근에 싸운다기보다는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마흔이 넘으니까 안 되겠어요. 예. 그래요? 네. 저번에 마이너 분투기 진행하면서 제가 안 여쭤본 게 있어요. 네. 통산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적이요? 예. 그러니까 이겼던 횟수를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예. 승률로 치자면 거의 뭐 선동열, 전성기 방어율 뭐 이런. 가만있어. 방어율이요? 네. 1점대잖아. 예. 좀 헷갈렸네 지금. 예. 하여튼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일부러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져준다기보다도 이제 캐릭터가 제가 악역이다 보니까 네. 좀 이기는 게 좀 그렇고요. 네. 또 실제로 애들이 너무 세요. 젊은 애들이 아주 진짜 띠동갑. 네. 응답하라 1994 94년도에 태어난 이런 친구들이랑 시합을 하면은 어떻게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로 운동 같은 경우는 체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아무리 전성기를 구가하고 정말로 당대를 평정을 했던 네. 탑 클래스의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라 하더라도 네. 세월은 못 이기잖아. 그 세월을 못 이기는 게 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그런 레전드들을 이겨요. 예를 들어서 칼로이스랑 같은 동시대에 있던 선수들은요. 예. 육상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칼로이스가 있으면 이미 쫄아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정신적인 싸움이거든요. 이미 그 눈빛 싸움이 그렇죠. 시작구나. 김연아와 같은 동시대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 김연아와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 이미 주눅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예. 그랜드슬램 달성한 선수 앞에서 어떻게 경기를 해요? 이거는 어전 시합이 돼버리거든요. 예. 결국은 그 선수를 이기려면은 그 다음 세대에 그 젊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모르는 선수들이 올라와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네. 요즘 젊은 선수들이 저를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내가 무서운 줄 몰라 이러면서. 뼈마디가 쑤시지는 않아요? 예, 요즘 핫팩 갖고 다닙니다. 옷 아래다가. 알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김남훈 씨 모셨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이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 네. 원래 그 전에 마이너 분투기 진행하실 때는 그 염색을 하셔갖고 금발이셨는데 네. 다시 흑발로 돌아왔어요. 이게 제가 모 채널에서 예. 교양 프로 진행을 하게 돼서 예. 흑발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요? 바꿨는데 예. 이번 달로 끝나요. 또 잘려요? 예. 제가 이번 달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종영 내지는 종영이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이 방송사의 그 마이너 얘기를 했잖아. 네. 어떻게 출연료는 좀 괜찮았었고? 예. 출연료 이런 거는 다 괜찮았고요. 예. 이제 방송사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2014년 1월부터 좀 프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김남훈 씨는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저희 이탈럼에서 마이너 분투기를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네. 무엇과가 아니라
마이너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뭐랄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인터뷰했던 김종광수 감독님이 진짜 멋진 사나이다란 말이 좀 성차별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냥 흔히들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우리 김종광수 감독님이 진짜 멋진 사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시죠? 오창익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누구나 다 생일이 있죠. 네. 대한민국의 생일은 8월 15일이죠. 네, 해방됐고 또 건국 기념일이니까요. 그렇죠. 인권도 생일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 화요일이었죠. 12월 10일인데요. 네. 오늘 인권의 생일 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인권 생일이 12월 10일이 된 것은 1948년에 네. 12월 10일에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고 공포된 날을 아하, 기억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날을 다 인권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 온 거 보니까 외국 인권 단체는 뭐 해피 휴먼 라이츠 데이 뭐 이렇게 오, 예.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도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특별히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이 위원회도 세계인권선 65주년 기념식을 진행했고요. 매년 합니다. 예, 또 예. 몇몇 인권단체들 행사도 있었고 네. 또 이번에 특히 주목받는 건 서울시 성북구가 네. 성북구민 인권헌장을 발표했죠. 네. 성소수자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네. 목사님들한테 엄청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예. 목사님들이 뭐 몇 달 동안 성북구청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예. 가정 방문을 하고 네. 뭐 동성애 옹호하는 성북구청을 규탄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빼내 마내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도가 그 나오던데. 뒤에 줄은 빼고 네. 성소수자들도 차별받지 않는다. 예. 뺀 거는 이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이 노력한다는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마음 저 깊은 곳에 사랑을 갖고 신학교도 가고 또 목회 활동도 하실 텐데 네. 왜 이렇게 미움이 많으신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그런 행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네. 언론이 좀 보도 안 해주니까 일반 시민들도 1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언론부터가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예. 네. 진짜로. 예. 아니요. 그 넬슨 만델라 추도식이 12월 10일에 열렸습니다. 예, 예. 뭐 91개국 정상에 예. 모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외 언론에서는 인권의 날 만델라 추도식이 열렸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인권 선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2011년이었나요? 아흔 넘은 레지스탕스였던 스테판 에셀이 분노하라라는 예. 책을 썼고 예. 프랑스에서도 선풍적 인기였고 한국에서도 뭐 그게 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원문으로는 뭐 본문만 해서 한 13쪽, 우리나라 책으로는 본문만 해서 한 30쪽 정도 되는 진짜 되게 짧아요. 네, 아주 예. 짧은 책이고 네. 값도 싸고 뭐 그런데요. 예. 이 책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뭐 그냥 살지 말자 이런 거죠. 네. 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이 얼핏 보면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구태의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한 공감을 일으켰고 네. 상당히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때렸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스테판 에셀이 근거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스테판 에셀은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늙은 레지스탕스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였습니다. 예. 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에 있어서 성서와도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발표된 거는 1948년 12월 10일인데 유엔 2차 총회여서 그때 발표됐습니다. 근데 준비 작업은 한 2, 3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는 8월 15일에 끝나는데 1945년 그 이전에 뭐 샌프란시스코 선언도 있고 또 10월 달에 바로 유엔이 창립됩니다. 창립되는 날이 이제 10월 24일이었고 한국에서는 한동안 그걸 공휴일로 기념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옛날에 유엔의 날이라고 있었었어요. 유엔데이 10월 네, 24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엔 성냥도 있었고. 유엔 성냥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나오나요?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 건 봤습니다. 제가 팔각형 유엔 성냥. 유엔 설립하자마자 하나의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인권에 있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그 논의에 따라서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직전에 바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해볼 건 다 해봤거든요. 홀로코스트도 했고 핵무기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뭐 4천만 5천만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끔찍한 참화를 겪었습니다. 인류가 기술 발전을 해왔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뭐 하여튼 인류의 모든 지혜,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자기 파괴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파멸 행위를 했고 당연히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성찰이랄까 반성이랄까가 진행됐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1946년에 바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세계인권선언 기초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초위원회가 인권선언 작업을 합니다. 기초위원회 위원장은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 부인, 소위 말해서 영부인인데 대통령 부인이어서 유명한 사람만은 아니고요. 여성운동가고 또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했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하는 작업에 위원장으로서 적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청취자들께서는 좀 낯선 이름이긴 하겠지만 스테판 에셀처럼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르네 까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분인데 이분도 참여했고 르네 까쌍은 지금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뭐 독일 땅이었다 프랑스 땅이었다 이런 접견지역의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 가면 르네 까쌍 인권학교가 있어서요. 전 세계의 뭐 판사들, 법조인들, 인권운동가들이 와서 공부하는 시설이 그분의 이름을 딴 데가 학교가 있어요? 네네, 딴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바논 철학자, 중국 사람, 뭐 칠레, 필리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권선언 기초 작업을 진행했고요. 스테판 에셀도 이 과정에 좀 참여를 실무자로 그렇죠.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몇몇 인물들 있죠. 이를테면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프랑스의 까르댕 신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에츠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냐면 기초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했는데 모두 81번의 회의를 거쳐서 수정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엔 인권위원회 최종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유엔 총회, 유엔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하나 당시에 있었던 위원회 중에 하나가 사회 인도 및 문화적 사안에 관한 제3위원회라는 곳으로 넘겨지는데 이 위원회에서 넉 달 동안에만 100차례 넘는 회의를 하고요. 이 기간 동안 넉 달 동안 모두 1233번의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요? 네, 투표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어지만 모든 사람을 그 전에 영어에서는 all men 그랬거든요. 근데 man이라는 게 이제 남성형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human, all human being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게 뭐 문법적으로 맞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썼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표현이다. 하면 이런 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 다 투표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헌법을 만드는 과정과 비교해 보면 확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 참 쉽게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럼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나라인데 헌법도 빨리빨리 만들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했죠. 재헌의회 선거.
원구성 국회 원구성은 6월 5일 날 진행됩니다. 헌법 공포는 7월 17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진 시간 한 달 남짓밖에 없었는데 회의를 3번 하고요. 표결을 1번 합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이기도 해요. 이따가 구체적인 조문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많이 베껴요 헌법이. 세계인권선언은 12월생이고 우리 헌법은 7월생인데 더 늦게 태어난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던 까닭이 인권선언을 기초하는 작업이 2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뜨거운 쟁점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엔 총회에 붙여졌고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는 1948년 12월 10일에 파리에서 당시엔 열렸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늦은 밤에 통과가 됩니다. 이때 48개국이 찬성을 했고 8개 나라가 기권을 하고요. 2개 나라가 불참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반대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반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게 세계인권선언의 하나의 또 권위를 부여하는 일이 됐는데요. 불참한 나라는 온두라스하고 예멘이었고 기권한 나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8개 나라 중에서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3나라가 있습니다.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있고요.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사회주의권 6개 나라가 불참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그다음에 2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지금도 대충 왜 기권했을까가 이해가 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네. 네, 그러니까 남녀 평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할 수 있냐. 그 나라가 아마 공주가 연애했다는 이유로 아마 그 공개적으로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10월 26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운전면허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에요. 여성에게 운전면허증도 안 주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죠. 진짜. 50여 명의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불법 운전을 해서 그중에 2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왜 여성에겐 운전면허를 안 주냐 하면 꿀안에 그렇게 콜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외간 남자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상대 운전자니 뭐 교통경찰이니 계속 눈을 마주쳐야 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접촉사고 나면 또 눈싸움 얼마나 심하게 해야 그러니까요. 회개한 논리입니다. 대신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여성에게 줍니다. 그거는 하늘에 올라가면 누구랑 눈 마주칠 일 없다고. 거의 개그 수준이죠. 실제로 이러고 있습니다. 왕자 3,000명을 먹여 살리는 나라. 공주는 아니고 왕자만.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녀 평등에 대한 오해와 왜곡 때문에 기권을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당시만 해도 흑백 분리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피부색과 인종이 다른데 평등할 수 있냐. 그래서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제 여론이나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다만 기권해서 멈춘 거고요. 소련 등 사회주의 6나라는 세계인권선언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좀 타당한 문제 제기이기도 한데 세계인권선언이 본문이 30개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뒤에 이제 뭐 선언적인 의미, 보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제3조부터 27조까지 25개가 실제적인 본문이에요. 인권은 크게 2개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자유권과 사회권. 유엔의 분류에 따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나누는데 이게 양대 축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켄 로치의 영화 빵과 장미처럼 사람에겐 빵, 장미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물론 자유주의 진영은 자유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회주의 진영은 사회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25개인데 자유권에 해당되는 게 3에서 21조까지 19개고 사회권에 해당되는 게 22에서 27까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9대 6으로 적다는 거예요. 너무.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유권하면 우리가 이제 헌법에 무슨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참정권. 자유권에 들어가는 거고 사회권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아프면 진료받을 권리,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빵만 먹고도 살 수 없고 뭐 자유만 누린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예전에 막스가 조롱했듯이 뭐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거 있으면 뭐 합니까?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으로 다 중요한 건데 또 나눌 수도 없는 건데 근데 너무 자유권으로만 너무 위주로 갔다.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행히 이제 반대는 안 하고 기권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게 자유권과 사회권이 공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세계인권선언은 사회권이 훨씬 적게 배치돼 있어요. 그거는 뭐 좀 역사적 한계였던 것 같고 당시 기초했던 분들이나 유엔의 주력이 좀 자유주의 세력이 많았죠. 그렇죠. 당시 중국도 참여했지만 중국은 타이완이었지 않습니까? 자유중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멤버가 아니었고 나중에야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런 어떤 불균형이 이 사회권의 축소를 낳았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권이 반발했던 겁니다. 65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세계인권선언의 위상은 훨씬 더 공고해졌는데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고 저는 인권단체에 일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단체는 NGO 아닙니까? NGO나 뭐 개인과 달리 국가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국가가 말하면 그렇죠. 이를테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면 다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 따르잖아요. 뭐 권리가 있는데 누가 그걸 보장 안 하면 말 하나 마나한 그냥 구두선에 불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자, 세계인권선언은 48개국이 찬성해서 만들어졌는데 다 국가잖아요. 주권국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대로 영토, 국민,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현실 국가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일종의 최후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무슨 종교인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NGO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그것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한 것도 지키지 않냐 니들은 확실한 비난이 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이 권위를 갖고요. 또 하나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이전에도 인류의 아픔 많았습니다. 노예제라든지 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 선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다든지 뭐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그런 가해자들은 주로 백인이고 제국주의였고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 짐짓 모른 채 하다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승전국과 패전국을 확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의 질서라는 게 2차 대전 승전국들의 질서 아닙니까?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빼고 나서 구성한 세계 질서니까 이제는 맘 놓고 전쟁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도 소련도 전쟁 과정에서 숱한 인권 침해를 벌입니다. 미국 특히 반성해야 될 게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서 뭐 소개하고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뭐 그런 일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화교들 그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중공군에 붙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뭐 재산도 뺏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우리나라 안 알려져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만만치 제가 않아요. 어디선가 귀동량에 그 박정희 정권 때인가요? 화교들은 뭐 부동산 사는데도 되게 제한이 많고 막 이랬다면서요. 되게 제한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민등록 시스템이고 국적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국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못 다녀요. 귀화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명동에 이제 화교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와봐야 학력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검정고시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화교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못하는 데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화교 가족들 보면 정말 딱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갖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전화기도 쓸 수 있고 그러면 뭐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이러니까요. 또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화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형제들 재산을 다 그 뭐 셋째면 셋째, 둘째면 둘째 이름으로 해놓는 거죠. 아, 귀환 그 형제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 미치고 펄쩍될 일이죠. 진짜 엄청난 차별이. 되게 가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교의 씨를 말릴 정도로 가혹하게 했습니다. 화교는 몇 년 전에 모 탤런트가 화교 출신이네 아니네 가지고 뭐 연예계에서 논란 빚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고 논쟁이 돼야 되는 거냐. 화교 그 유명한 탤런트라면 그분은 화교였는데 기화했죠.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서 어떤 그 인종 차별을 막 욕을 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그 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다. 일본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일본이 니들이 화교한테 했던 걸 생각해보고 예. 우리가 제일교포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라. 예. 우리가 훨씬 낫다 이런 거고 예. 그 한국은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요 배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먼 곳이에요. 예.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한국의 화교가 이렇게 적다는 건 우리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배타적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제2차 대전이 일어났고 제2차 대전의 참화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세계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선택입니다. 전쟁이냐 인권이냐, 학살이냐 인권이냐, 또는 뭐 정말 죽을 거냐 살 거냐 네. 이런 절체절명의 질문들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인류가 찾은 답이 인권이었고 예. 이 상황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 인류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예. 길을 제시하는 거죠. 예. 세계인권선언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6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65년 전에 만든 것도 안 지키냐. 세상에. 예.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그동안 65년 동안 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인구도 늘었고 네. 지구 전체에 뭐 부도 많이 늘었고 산업화도 됐고 이랬는데 네. 어떻게 65년 전에 약속도 안 지키냐. 이게 또 세계인권선언의 권위를 하나 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세계인권선언이 65년 전에 문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거듭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건일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배우고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서 같은 거예요. 성경책. 성서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읽고 또 인용하지 않는다면 성서의 의미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쟁이냐 인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 특히 미국이 특히 부시 행정부 때 네. 인권의 이름으로 그죠? 특정 나라 아프리카에 무력을 침공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점령을 하고 네. 지배를 하는. 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권의 이름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당이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성경책에도 그런 거 있어요. 예수 말씀 중에 예.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 예수를 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유혹하는 예. 장면 예. 뭐 저 올라가서 뭐 해봐라 네. 뭐 그러니까 저리 가라 꺼져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중요한 가치니까 중요한 기준이니까 네. 정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많죠. 왜곡하는 경우 많죠. 이라크 전 전쟁의 3대 명분 중에 하나가 인권이잖아요. 대량 학살 무기를 찾는다. 예. 그다음에 테러의 전쟁 뭐 빈라덴 어쩌고 한다. 둘 다 뻥이었고 예.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위해서였는데 예. 그건 진짜 뻥이었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인권을 도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1, 2, 3 완벽한 거짓말을 한 건데 네. 뭐 그렇게라도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기계적인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럼요. 겁니까? 네. 예. 아니 북한에 대해서도 전쟁하자는 사람들이 가끔 출몰 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거죠. 500만 명쯤 죽고 나서 인권 상황이 조금 또는 많이 개선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500만 명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평생 당해야 될 고통이 있고 예, 예. 파괴되는 시설이며 그건 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거죠. 예, 예.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반인권 그렇죠. 행위예요. 그렇죠. 예. 가장 극단적인 반인권 행위를 통해서 인권을 뭐 신장시킨다? 예. 거짓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하여튼 세계인권선은 지금도 곳곳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네. 우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국가가 인권을 강조하는 문화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뭐 학교 이런데 커다랗게 세계인권선언의 여러 조문들을 써놓습니다. 예. 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 당신이 그저 국가에 충성해야 될 국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오히려 거꾸로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네. 세계인권선의 기본 원리들을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세계인권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전문이 있죠. 3.1운동이나 그렇죠. 이런 예. 거 얘기하고 있는 전문이 있고 본문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세계인권선언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분이 성공회대 조효재 교수인데 네. 이분은 뭐 정말 뭐 세계인권선언 교가 있다면 그 신자 또는 뭐 그 교회 신부나 목사 정도의 역할을 하십니다. 인권을 찾아서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건 오로지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책이에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인권 선언을 통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전체로. 네. 그러니까 한 조문만 빼서 읽지 말고. 네. 왜냐하면 인권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세계 인권 선언은 A4지로 출력해도 뭐 한 A4지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글자 크게 하면 4장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읽어보다 보면 예. 저는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이나 세계인권선언이 힘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인용되면 힘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인용되는 경우가 정치인들이 뭐 목에 딱 힘주고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뭐 예. 건드리면 뭐 니들 혼난다 이렇게 그럼 대통령이 그랬죠. 아 대통령도 그렇고 묵과할 수 총장도 없다. 그렇고 묵과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헌법이 뭔가를 보면 그분들이 헌법을 결코 사랑하지 않다는 걸 금세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헌법의 힘은 헌법을 읽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인권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읽고 헌법을 읽으면 일상적으로 읽으면 이건 그야말로 뭐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예. 아주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때로는 혁명적인 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꼭 읽어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교육 헌장 외우게 했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나는 자랑스러운 뭐 이렇게 뭐 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본 기억이 없어요. 없죠. 아무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을 한번 통독을 하신 분이 몇 분이 될까? 그 모르죠. 몇 분일지는 모르지만 남겨둬야죠. 뭐 정말 드물죠. 그렇죠. 네. 업계 관계자 아니면 안 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좀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헌법 이런 거는 포탈의 검색어 늘 10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검색하다 보니까 예. 무슨 저 연예인들 이름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스루 의상 뭐 이런 거, 자주 초 봤습니다. 미니스커트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학은 요새 뭘로 가요? 뭘로 가기는 수능 점수죠. 아이, 그 언제 때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세요? 뭔데? 엄마의 정보력, 아,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예. 예. 아, 예. 예전에 아빠의 경제력으로 갔는데 아빠의 경제력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경제력으로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까 막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아세요?
고시원에서 펭귄이 발견되고 남극에 있는 펭귄이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말아요. 예. 네. 그래서 아빠의 경제력으로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네, 이건 뭡니까? 네. 돈과 가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26조에 있는데 교육받을 권리가 나옵니다. 네.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 무상이다. 예.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대학 같은 게 고등교육입니다. 예.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예.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접근한다는 거, 대학에 간다는 건 오로지 그 사람의 수학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도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게 이름이 수학 능력 시험이죠. 네. 하지만 실질은 돈과 가문이잖아요. 예. 선언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 네. 이건 매우 보수적인 국가들이 65년 전에 모여서 한 약속에도 위반되는 거다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헌법 31조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만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라는 건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가문이 아닙니다. 네. 오로지 수학 능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이 의대에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네. 수학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나 차분히 착실하게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굉장히 조문도 유사하잖아요.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이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할아버지의 경제력이나 엄마의 정보력이 아닐진데 왜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으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수신이 정신이 해가지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도대체 대학에 한번 보내는 게 고3이면 네. 고3 엄마 아빠들은 뭐 1년 내내 여행도 못 가고 밤에 뭐 발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조심조심하면서 산다면서요. 네. 저희 애도 이제 드디어 고3 반열에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 애는 큰애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저희 애는 뭐 뜻한 바가 많은 친구라 고3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긴장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뜻한 바가 뭔지 대충 알겠어요. 네. 자유로운 친구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자꾸 이해한다는 건 그렇죠. 원칙과 다른 삶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과 거기서 자기 입장을 세우는 것이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네. 내지 이념에 따라서 뭐 어떤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네, 다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다름이 강조가 되고 그 다름으로만 치달으면은 어떤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도 많이 받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바로 그런 것을 초월한 보편성, 네. 공동의 선, 네. 그죠? 보편타당한 기준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 영어로는 보편 선언입니다. 그렇죠. 인류 공통의 기준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인권 선언이나 버지니아 독립 선언은 국가 단위였고 네. 마그나 카르타는 그 옛날에 왕과 귀족 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네. 처음이었어요. 인류가 저 지구에 살게 된 다음에 공통의 기준이 마련된 것. 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권위를 갖는 겁니다. 네. 자, 요새 송년회 시즌인데 만약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건배사가 이대로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일도 오늘처럼 예, 뭐 내년에도 올해처럼. 예. 근데 나머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자 이털남에서도 서울여대 청소노동자 다뤘지만 금요일자 신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광운대 청소노동자 사연. 예. 암 투명하던 따님이 새벽 1시 반에 숨졌는데 새벽 3시에 학교에 나와서 청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딸 죽은 지 1시간 반 만에. 예. 그리고 청소 다 끝내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대요. 잘릴까 봐. 그러니까 이런 모욕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욕적인 삶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모욕적인 삶에 그냥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만들어낸 조직이 사실 국가이고 그렇죠. 이 국가가 지향해야 될 공통의 기준이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사람, 뭔가 필요한 사람, 뭔가 불만 있는 사람은 세계인권선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일할 권리도 마찬가지.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도 갑자기 조문이 생각 안 나는 32조. 예. 3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 보통 취직이 안 되잖아요.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냥 시간제로라도 가서 고용료를 올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벌 3세 4세 아니면 일자리가 있어야 인간답게 살고 생존을 영위해 갈 수 있죠. 네. 자, 그럼 내가 취직을 못한다 하면 지금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사회 국가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공부 못했잖아. 네가 경쟁에서 도태됐잖아. 너가 게을렀잖아. 그렇죠. 너가 실패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심지어 가족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너 좀 공부 좀 하지. 야 토익 그런 거는 2달만 열심히 하면 950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염장도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탓만 해요. 갑자기 오창익 국장의 토익 점수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싶은 막 토익 욕망이 막 토플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네. 불행한 사람은 아직도 봐야 될 시험이 남은 사람인데 예. 저는 3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면서 예. 제 인생에 봐야 될 시험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렇까? 네. 시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데 네. 열에 열 다 자기 탓을 하잖아요. 취직 안 되면. 그런데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 32조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고 국가의 책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열에 하나 둘이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냐고. 자, 불과 2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93년만 하더라도요. 네. 응답하라 이런 시절에는 은행원이 누구의 일자리였어요? 상고 출신들이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여상, 상고 여상, 고졸 일자리였어요. 그럼요. 그런데 IMF 이후에 변화된 겁니다. 네. 지금 은행에서 고졸 출신을 뽑으면 뉴스가 돼요. 맞아요. 어떤 은행이 뭐 고졸 출신 몇 명을 뽑았습니다. 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 구급 공무원도 고졸의 일자리였습니다. 예. 7급도 그랬고요. 예. 기억나시죠? 그럼요. 근데 지금 은행원 되는 거는요. 대학 나와서도 불가능하고요. 예. 스펙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럼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은 옛날 과거 저리 가라 일 정도로 경쟁률이 경쟁률이 재수 삼수를 해야 겨우 될까. 노량진이 다 그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 개인은요 지금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에요.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시간 노력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 꼭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일찍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 자식을 보니까 깜깜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드님이. 네. 그 친구가 이미 김 선생님 평생에 한 공부 양보다 많은 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독서 양은 적겠지만 시간으로는 100% 진실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안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농촌, 어촌, 산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창국 국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원 문턱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학원도 별로 없었어요. 학원은 아니, 재수할 때 가는 거죠. 학원을 재수할 못 때. 갔죠. 그리고 전두환 그러니까. 정권 때 네. 그러니까 재수 학원만 인정을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외 금지를 80년인가 81년에 하는데 그 이전에도 네. 학원 간다든지 이런 문화가 없었고 없었죠. 오로지 그러니까 재수할 때만 가는 곳, 그렇죠. 뭐 그게 종합반과 단과반 이렇게 있었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개인 선생도 과외. 예. 이거였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전면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밤 12시까지 공부하잖아요. 예. 그리고도 경쟁에서 낙오하면 그게 어떻게 자기 탓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요. 그럼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을 읽으면 네.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경쟁에서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예.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기 책무를 전혀 안 했다.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고 뭐 분노하고 묵과하지 않는 걸 무슨 상대방이나 뭐 야당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어디 신부님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청년들이 일자리 못 갖는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의 책무이고 예. 대통령의 가장 제1 책무인데. 예.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벌금 과태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로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 병든 사회인가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죄인으로 내모는 사회이냐 아니냐. 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벌금 과태료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죄인,
자기 가족의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가난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아무 이유 없고 일상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벌금 못 내서 감옥에 가면 2중 처벌, 3중 처벌을 받는 거고. 예. 자, 세계인권선언을 읽자고 제가 거듭 호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준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규범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규범이기도 해요. 네. 우리 헌법의 모태이기도 하고 네.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시민단체 모든 정치인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우리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우리 대통령 빼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그런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니까 일종의 조효재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야정교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성서가 될 수 있고요. 자, 시민들이 우리 뿔뿔이 흩어져 있고 파편화돼 있고 뭐 정당으로 집결할 수도 없고 무슨 시민단체가 그걸 다 모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아픔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죠. 저는 주로 이털남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키우는 저 부모 세대도 많이 들으시니까 세계인권선언 큰 글씨로 출력해서 저 아이들에게 좀 주고 또 가족들끼리 뭐 주말에 한번 모여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정말 튼실한 나라, 정말 서로 배려 잘하고 뭐 동성 간의 결혼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소수자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어깨 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뭐죠? 백범 선생님이 그런 나라를 그러니까 막 세고 크고 쌈박질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가 용성하고 그렇죠. 남들 그렇죠. 배려 잘하는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조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호소하는 바 세계인권선언을 읽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사족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근데 자 가족이 모여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 가부장적 권력이 흔들릴까 저스러워서 안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 저 위에 계신 분들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 기저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아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부장적 권력이나 가사 노동을 그냥 도와만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일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좀 꺼려질 텐데 말년을 생각하시면 지금 읽어야 됩니다. 그 건불 10년이라고 집안에서의 권력도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힘이 있을 때 읽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까지 5년짜리 권력 가지고 뭐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지만 그 5년짜리 권력도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권력 지난 다음에 말년은 다 비참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도 불행해집니다. 아니, 불행해진다고 얘기하면 또 화내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찍힌다고 그러고 뭐 저는 뭐 제명시킬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진짜 호소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개인의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불행하면 한반도 전체가 아픈 겁니다.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읽고 정치인들도 읽고 국회도 좀 커다랗게 써붙여 놓고 전 국민이 함께 읽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포털에서 검색하면 금방 뜹니다. 전문이 늘 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뜰 수 있게 검색도 자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뭐 온몸이 꽁꽁 얼 정도인데요. 여러분 옷 한 겹 더 껴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틀남 내일은 이 보이는 팟캐스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